안녕하세요. 네, 세계관과 소명TV 세 번째 시간으로 제가 이제 행복을 논하는 시간을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에 그리스, 고대 그리스의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네, 조선시대의 유교적인 거겠죠. 네, 그들은 과연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생각했는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현대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결국 우리의 삶이 중요하고 그 시대 사람들과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이 전혀 다르잖아요. 따라서 과연 뭐 행복의 어떤 관념이나 생각은 비슷할 수 있겠으나, 그러면 실제로 2019년 대한민국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행복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구현할 것인가 했을 때 분명히 뭐 좀 다른 방법론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행복감을 어디서 찾고 어떤 방식으로 행복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생각하는 차원에서, 네, 오늘은 세 개의 여러 가지 형태, 아마 이번 영상하고 그 다음 영상까지 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럼 과연 현대에 있어서 저 지금 행복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 요소가 뭐냐, 그러니까 뭘 행복이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는 크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행복에 대한 정의는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삶이 얼마나 의미 있냐입니다. 네, 삶에서 의미를 얼마나 찾을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인간의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의미를 찾을 줄 아는, 네, 존재죠, 인간은. 그리고 두 번째는 순간적인 행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감이 들었어, 행복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행복을 정의하면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행복감을 이렇게 뭘로 느낄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맛있는 음식이라든지 하는 감각적인 것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전반적인 느낌입니다. 네. 이 인지적인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뭐 좀 재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좀 뭐가 잘 안 됐다거나, 뭐 누가 나한테 안 좋게 했다거나,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을 순간적으로는 겪었으나 전반적인 느낌이 내 삶을 총평했을 때 괜찮은 것 같아, 행복한 것 같아 라고 느끼고 있냐, 이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해요. 보통 행복에 관해서 논하는 분들은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만족돼야 행복하다고 하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인지적인 영역을 주로 얘기하거든요. 행복론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네, 그럼 또 좀 반대적으로 두 번째 감각을 채워야 된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잘 먹고 잘 자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행복을 정의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인지적 영역, 전반적인 삶의 느낌, 네, 특히 통계조사를 위시한 대부분의 행복론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통계조사가 이제 순간적인 느낌을 다 캐치내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제로 두고, 네, 행복감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걸 두고 과연 이런 행복감을 현대인들이 추구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추구하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행복감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공동체성이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인데, 이 공존의 영역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글쎄요, 제가 탈북자도 만나본 적이 있고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만나본 적이 있고 한데, 우리나라는 과도기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존을 아직까지는 이렇게 매끄럽게 하고 있다는 느낌은 저는 아닌데요. 그럼 과연 어떻게 공존하려고 하느냐, 네,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덴마크인데요. 네, 덴마크는 사실 행복에 관해 이야기하면 빼놓지 않고 나오는 나라죠. 보면
덴마크에는 보펠레스카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언어가 어렵네요. 이 덴마크 말 제가 처음 봐서 이게 뭐냐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읽는 것은 덴마크의 마이크 비킹이라는 사람이 쓴 덴마크 사람입니다. 네. 리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이분은 행복연구소라는 걸 운영하는 분이래요. 덴마크에서. 그래서 자기가 연구한 걸 토대로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일부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덴마크 아이들은 자유와 안전이라는 독특한 조합 속에서 성장을 한다. 몇몇 아이들은 쿠브를 하고 있다. 쿠브는 바이킹 시대부터 시작됐는데 막대기를 던져서 다른 막대기를 맞히는 게임이다. 약간 자치기 비슷하네요. 이 게임이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도 되는 것처럼 개 한 마리가 주위에서 구경을 하고 있다. 다른 아이들은 두어 명의 어른과 함께 모닥불 주변에 모여 있다. 미켈은 현재 코펜하겐에 살고 있지만 이곳에서 자랐다. 여름이면 우리 둘은 그의 본가로 찾아가 그의 아버지를 모시고 요트를 탄다. 본가에 도착하면 공동체 가장자리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세운다. 이곳에서 40m쯤 걸어가면 미켈의 부모님 댁이 나온다. 이 공동체는 주민들끼리 오가며 상호작용을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곳은 팰레스 해운이라고 불린다. 네. 이것 역시 복합어인데요. 팰레스는 공동이라는 뜻이고 해은은 마당이라는 뜻이다. 팰레스카브는 공동체, 보는 산다는 뜻이다. 그래서 보펠레스카브는 덴마크에서 시작되어 다른 북유럽 국가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코어 하우징을 말한다. 이 운동을 시작한 주인공은 기존의 주거 형태에 불만을 느낀 사람들이었다. 덴마크 유력 일간지에 아이들에게는 100명의 부모가 있어야 한다 라는 사설을 기고한 보딜 그로라는 사람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연락을 촉구했다. 곧 연락이 빗발쳤고 5년 뒤 1972년에 보펠레스카브인 세테르담멘이 완공됐다. 코펜하겐의 북쪽 힐레르웨드 근처에 위치한 이 단지는 27개의 단독주택과 1개의 널찍한 공동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약 70명이 살고 있으며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빈 집을 사려고 기다리는 대기자들도 있다. 현재 덴마크의 코하우징 인구는 약 5만 명으로 점점 더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내 친구 미켈의 고향인 팰레스에오는 덴마크에 있는 수많은 보펠레스카브 가운데 한 곳이다. 이곳에는 16가구와 아이들 20명의 보금자리가 있다. 보펠레스카브는 공동체 생활뿐만 아니라 사생활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가족마다 단독주택이 있는데 그 안에는 단독주방을 비롯해 전통적인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단독주택들은 마당과 널찍한 공동주방과 식당 등 공동공간을 중심으로 옹기종기 모여있다. 이곳에 거주하는 가족들은 따로 또 같이 지낸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원하는 가족들끼리 함께 식사한다. 대개 30-40명이 저녁을 같이 먹는다. 성인의 한 끼 단가는 한화로 약 3,500원 정도. 이거 어린이는 반값이다.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코펜하겐에서는 카페라떼 한 잔이 약 7,000원이다. 엄청 비싸네요. 그러니까 카페라떼 반값이네요, 저녁이. 그렇다고 해서 이곳 사람들이 가격 때문에 공동식사의 매력을 느끼는 건 아니다. 어린아이를 키울 경우 공동식사를 하면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하느라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다. 그 시간에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거나 쿠브를 하거나 모닥불을 잘 피우는 법을 가르쳐줄 수 있다. 이곳 사람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저녁 준비를 도맡는데 큰 아이들은 이때 옆에서 거들며 요리를 배운다. 식사 준비해서 설거지를 마치기까지 보통 3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저녁을 먹고 나중에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것까지 포함된 시간이다. 식사를 준비하는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은 느긋하게 쉬면서 저녁 준비가 다 됐다는 종소리가 들리기를 기다린다. 팰레스에온에는 이외에도 공동 텃밭과 놀이터, 운동장, 아틀리에, 공방, 게스트룸이 있다. 네, 이곳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아이들은 언제든 같이 놀 사람을 찾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베이비시터가 따로 필요 없다. 영화나 연극을 보러 가고 싶으면 다른 집에 아이들을 보내면 된다. 네, 덴마크 통계청에 따르면 보펠레스카브의 숫자는 지난 6년 동안 20% 증가했다.
상부상조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원하는 가족과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기에 처한 노년층들에게 특히 인기를 끌고 있다. 네, 라고 하네요. 이 보펠레스 카브는 전 세계적으로 호응을 얻어서 캐나다나 오스트레일리아, 일본에서도 점점 인기를 더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이나 미국, 네덜란드에는 이미 수백 개의 보펠레스 카브가 건설됐다고 해요. 2014년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에서 진행 중인 코하우징 프로젝트는 6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영국의 코하우징 네트워크 책임자인 조 구딩이라는 사람은 코하우징을 거주하는 주민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자기관리형 공동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디언지에 따르면 2012년에서 14년까지 이 같은 단체가 100%나 증가했고 최소 18개 프로젝트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또 런던이나 카디프, 뉴캐슬, 리즈, 캠브리지 같은 대도시로 확산되는 추세라고 해요. 네. 그 덴마크의 통계에 따르면 보펠레스 카브에 거주하고 있는 덴마크인들이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이웃 주민의 숫자에서 39% 이상이 7명 이상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0명에서 1명은 8%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웃을 친구로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지금 얘기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보펠레스 카브, 덴마크의 보펠레스 카브 형태는 한국에서는 구현하기가 쉽지는 않은 구조일 거예요. 특히 이제 도시에서는. 네. 그러나 왜냐면 막 단독주택이 있어야 되고 막 마당이 있고 무슨 공동 공간이 따로 있고 이런 형태니까요. 그러나 구현이 불가능하냐 하면 일단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한국에서도 이게 덴마크 이 책을 쓰신 마이클 비킹 씨가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이걸 구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마이클 비킹 씨가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를 따라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한다고 해요. 우리랑 똑같이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당신네 사정에 맞게 우리 걸 참고하셔서 당신네 사정에 맞게 구현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를 원망하게 되실 거예요. 왜냐면 똑같이 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 담긴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웃끼리 공존하고 공동으로 육아하고 공동으로 뭔가 같이 해나가는, 네. 그러면서 이제 각자의 생활이 또 존중되는 이런 공동 주거 형태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덴마크에서 시작됐다는 얘기고요. 네. 한 가지 예를 더 보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예인데요. 샤니라는 젊은 캐나다 여성이 이웃 주민들에게 어떤 동네에서 살고 싶으냐 여론조사를 해서 네,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난 건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샤니는 깁슨이라는 캐나다 조그만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직접 딴 산딸기를 집 앞에서 팔아 용돈을 마련했다. 아침에 학교로 걸어가는 동안 얼굴이 마주친 이웃 주민들은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다. 아무도 문을 잠그지 않고 사는 그런 마을이었다. 그러다가 그녀가 14살 때 온 가족이 오스트레일리아로 이사했다. 교사가 된 그녀는 어린 시절 깁슨에서 느꼈던 사람들 간의 정을 그리워하며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겨 다니는 방랑족이 됐다. 이후에 주로 문제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교무과장으로 근무한 그녀는 과중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만성 피로와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으로 고장이 나버렸다. 한편 그녀의 연인인 팀은 육체적으로 고장났다. 석수와 조각가로 일을 하다 보니 어깨와 무릎과 손목에 무리가 왔다. 현재 그들이 살고 있는 헐버트 스트리트는 32가구가 모여 사는 조용하고 막다른 골목이다. 헐버트 스트리트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 퍼스 외곽의 프리멘트리라는 도시에 있다. 전 세계 어딜 가든 있을 법한 평범한 도시다.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삶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 샤니와 팀은 이웃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을 실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들은 어떻게 헐버트 스트리트를 그들이 꿈꾸는 공동체로 바꿀 수 있었을까? 샤니와 팀은 사람들에게 묻고 다녔다. 헐버트 스트리트가 어떤 동네였으면 좋겠어요? 돈이나 자원이나 책임 분담을 걱정할 필요 없이 뭐든 할 수 있다면 우리 동네에 어떤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은 텃밭을 가꾸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애프터눈 티를 마시고 싶어 했고 아이들은 도로 한복판에서 크리켓과 축구 시합을 하고 싶어 했다. 어느 14살짜리는 이렇게 얘기했다.
저는 스케이트보드 램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케이트보드 램프는 이 스케이트보드가로 묘기를 부릴 수 있는 약간 평균대 같은 걸 얘기합니다. 샤니는 스케이트보드 램프가 생길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맨 처음 생긴 변화가 그거였다. 마침 램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재료와 기술을 보유한 동네 주민이 있었던 것이다. 스케이트보드 램프가 생기자 그 길은 놀이공원으로 변했다. 그런가 하면 이 동네는 도난 사건이 잦아서 다들 걱정이었다. 혼자 사는 84살의 애나는 특히 더 걱정이 심했다. 그래서 우리는 헐버트 스트리트 능력자 명단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비상열람만 수준이었는데 곧 어떤 걸 공유할 수 있고 어떤 게 필요한지 적어놓는 목록으로 발전했죠. 샤니는 설명했다. 헐버트 스트리트 능력자 명단에는 주민들의 주소,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같은 일상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그들의 장기와 자산 같은 보다 심층적인 정보가 적혀 있다. 목록을 보면 아무도 손수레를 살 필요가 없다. 손수레가 필요한 사람은 33번지에 사는 브라이언에게 빌리면 된다. 카트가 필요한 사람은 29번지에 사는 필립에게 빌리면 된다. 23번지에 사는 오비에게는 고양이를 맡길 수 있다. 이 목록에 따르면 노래를 배우고 싶은 여성이 3명 있었다. 마침 전직 합창단 지도교사가 그 동네에 살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헐버트 스트리트 합창단이 결성됐다. 또한 손바닥만한 공터에 채소를 심으면서 게릴라 텃밭이 만들어졌다. 얼마 안 있어 주민들은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종종 문 앞에 감자와 당근이 놓여있는 걸 볼 수 있게 됐다. 어떻게 허가를 받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샤니는 이렇게 답했다. 허가라니요? 이런 일에 허가가 필요할까요?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헐버트 스트리트 영화제가 시작됐다. 주민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도로에 모여 같이 영화를 본다. 물론 각자 의자와 저녁거리를 들고 온다. 이 공동체의 자산은 함께 쓰는 화물용 자전거, 헐버트 스트리트 도서 교환 시스템, 한 권 들고 와서 한 권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동식 피자 오븐으로 확대됐다. 주인 없이 다 같이 쓰는 오븐 덕분에 주민들은 매주 피자 파티를 벌일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염소를 기른다. 이웃한 두 집에서 울타리를 없애고 염소를 기를 공간을 만들었다. 이런 철학이 가장 진가를 발휘한 것은 샤니아 팀이 현금, 컴퓨터, 백업 드라이브를 넣어놓은 금고를 도둑맞았을 때였다. 이웃 주민들이 음식과 돈을 들고 찾아왔다. 한 명은 이런 쪽지를 남겨놓기도 했다. $500예요. 줄만 하니까 주는 거예요. 갚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한 주민은 샤니와 팀이 잃어버린 파일과 사진을 복구할 수 있도록 드롭박스를 개선해 줬다. 마을 남자아이는 욕을 한마디도 모르면 실망스러운 사건을 감당하기 힘든 법이에요. 라고 적힌 카드와 함께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든 빵과 그때까지 모은 조개 껍데기를 선물했다.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조언을 하고 싶나요?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네요. 우리가 했던 대로 하지 마세요.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으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을지, 사람들의 관심사가 뭘지, 무엇을 통해 똘똘 뭉칠 수 있을지를 파악한 다음 그걸 출발점으로 삼으면 됩니다. 내 친구는 토마토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건설했어요. 지금은 15가구가 해마다 같이 토마토 통조림을 만듭니다. 네, 요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왕자의 저자 앙뚜안 드 생텍쥐페리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로 글을 마무리합니다. 배를 만들고 싶으면 나무를 주워오라고 사람들을 부추기거나 임무와 일거리를 부여할 게 아니라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바다를 갈망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마무리하네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공동체를 갈망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혼자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혼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게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 네,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네덜란드에는 다른 예로 이웃의 날이라고 이웃과 커피 마시기 운동이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속담을 잘 실현해서 지금은 2,000개 지구가 참가하는 전국적인 행사가 됐다고 합니다. 네. 또 미국의 디트로이트는 금융위기로 경제가 붕괴된 이후에 원래 자동차로 유명한 도시였는데요. 지금은 많이 미국에서는 과거의 영광을 가지고 있던 낙후된 도시인데 디트로이트를
마당의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재개발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 전역에 공동 텃밭이 조성돼서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도시 농업 운동의 중심지로 발전했다고 해요. 그리고 일본의 오키나와에는 100세가 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역시 장수국가답게. 네. 이렇게 어떻게 오래 살 수 있느냐 했을 때 공동의 목표 아래 하나로 뭉치는 것을 뜻하는 모아이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오키나와에서는 일생 동안 함께하는 소규모의 든든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발달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모아이를 만들어 그 아이가 평생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삶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건, 경제적으로 힘들어졌건, 병에 걸렸건,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겼건 모아이가 아이의 곁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멕시코에는 망자의 날이라는 날이 있죠. 애니메이션 코코라는 걸 보시면 이 망자의 날이 어떤 것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매년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리고요. 이 기간에는 이제 멕시코 전통적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지상의 가족과 친구들을 다시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싸가지고 가족과 친구의 무덤을 찾아가는데요. 예,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잔치를 벌리고 한 해 동안 수고한 거를 이제 격려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서아프리카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사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쭉 읽어보면서 한 가지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불과 제가 어렸을 적에도 저는 이 경험이 있거든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 네, 동네 반상회에서 어머니가 보통 어머니들끼리 모여서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도움 주고 도움 받고, 저는 옆집 아줌마에게, 동네 아줌마에게 혼나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뭔가 잘못해서. 근데 어머니는 그 아주머니에게 함부로 당신이 뭔데 내 아이에게 뭐라 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 아주머니는 나중에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저희 어머니는 오히려 고맙다 고 하고. 그러니까 자녀를 혼내는 건 원래 어머니가 해야 될 역할인데 이 어머니의 역할을 동네 전체가 나눠서 졌던 겁니다. 예전에는. 그리고 저 옆 집에 어머니 안 계시면 실수로 열쇠를 안 두고 가셔서 띵동띵동 눌렀는데 집에 엄마가 없다. 그러면 옆집이 문이 열립니다. 띵동띵동 제가 누르니까. 그러면 이제 정훈이 뭐 엄마 안 계셔? 뭐 집에 있다 갈래? 해서 집에 있다 가죠. 막 옆집에서 밥 먹고, 밥 시간 돼서 저녁 안 먹었지? 하면서 밥 같이 먹고. 그리고 이제 시간 되면 엄마 이제 다시 전화해서 돌아가고, 집에 돌아가고. 어머니는 감사하니까 그 옆집에 뭐 이렇게 하나, 이게 반찬 뭐 이런 거, 과일 뭐 이런 거 해서 자, 옆집 드리고 와. 고맙다고 하고 드리고 와. 요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런 우리나라에 원래 존재했던 신뢰관계가 정말 급속도로 붕괴된 것 같습니다.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지금은 옆집 잘 모르죠. 물론 집값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사가 좀 잦아졌다라고 하는 이웃을 형성하기 좀 어려운 불리한 점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곳에서도 이렇게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텐데, 너무 각자 도생하려고 하는, 역시 나 홀로의 힘으로 위대해져야 된다고 하는 회계적인 가치관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존하려고 하는, 공존해야 서로 좋고 서로 살아남을 수 있다, 서로 행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분야가 재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 돈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는데요. 그럼 돈이 행복과 직결된다고 하면 돈을 많이 버는 나라가 행복 지수가 분명히 높아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말은 많은 재정이 이꼴 그만큼의 행복으로 치환되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재정을 과연 어떻게 나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나의 행복과 연결할 것인가? 우리가 아예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요. 한 가지 재밌는 실험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한 기자가 실험한 건데요. 미셸 맥가라고 하는 사람이 2015년에 자신이 소비지상주의에 덫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느라 돈을 벌고 있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장담하는 광고의 꼬드김에 넘어간 느낌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365일 동안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 아니면 사지 않는 프로젝트에 도전해보기로 했다. 돈을 쓸 수 있는 항목은 대출금, 전화와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공과금, 그리고 기본 식료품으로 국한했다. 그것도 일주일에 30파운드 한도 안에서. 네,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춥고 암울한 11월에 도전을 시작했으니 더욱 그랬다. 보통 그 시기에는 술집과 식당을 중심으로 일상을 보냈는데 이제 그럴 수가 없었다. 늘 하던 대로 하려고 해도 그럴 만한 돈이 없으니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서 조금은 비참하더라고요. 하지만 봄과 더불어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다. 산책하고 자전거를 타고 호수에서 수영하는 재미에 빠졌다. 런던 구석구석을 누비며 무료 전시회와 박물관에 찾아다녔다. 이벤트 브라이트 같은 사이트에서 무료로 영화를 보고 와인을 시식하고 연극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을 검색했다. 전시회를 그렇게 많이 다닌 거는 평생 처음이었어요. 그 중에서 매월 첫 번째 목요일에 동런던의 150개 화랑이 늦게까지 문을 여는 행사가 제일 좋았어요. 이 도전을 통해 미셸은 모험심을 기를 수도 있었다. 새로운 방식으로 행복을 찾다 보니 예전 같았으면 어림도 없었을 일에 도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였고 물질적으로 부족해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영국 해안을 누비고 다니며 바닷가에서 캠핑을 했다. 심지어 휴가도 돈 없이 보냈다. 고대 그리스의 금욕주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원하는 게 적은 사람이 부자라 했다. 미셸의 도전은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행복과 경제적인 능력을 분리하는 방법을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하다. 행복의 토대가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진정한 보물을 찾을 수 있다. 에픽테토스는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렸죠. 스토아학파 얘기할 때 원래 스토아학파의 원조가 이 에픽테토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이 명언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미셸 맥가의 도전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서울보다 물가가 높은 런던에서 이 도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서울에 살아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분명히 물가가 훨씬 높은 곳이거든요. 서울보다 물가가 높은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서울보다 물가가 높은 런던에서 이 도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서울도 굉장히 그런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다만 우리가 별로 찾지 않았을 뿐이죠. 충분히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례는 돈으로부터 나의 행복을 약간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따로 떼놓고 생각하는 그런 실험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스페인 마드리드에는 로빈후드 레스토랑이라는 레스토랑이 있다고 합니다. 멘사헤로스 드라 파스, 이름이 어렵네요. 멘사헤로스 드라 파스라고 하는 자선단체에서 설립한 이곳은 낮에는 평범한 음식점이지만 저녁이 되면 노숙인들이 꽃장식과 완벽한 식사 도구, 유리잔에 갇힌 테이블에서 무료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선구적인 공간으로 변신한다. 비용은 아침과 점심 손님에게 받은 돈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예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브라질의 벨루오리존치라고 하는 곳에 이런 공용 식당이 있다거나 아니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켓이 있어서, 심지어는 이 벨루오리존치 근처에 사는, 도심에 사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사람들도 와서 이용한다고 해요.
음식은 맛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싸기도 하지만 맛있어서 온대요. 네. 그러니까 거의 5분의 1에서 6분의 1 가격으로 음식을 먹는데, 이거는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좀 공익에 투자하는 이런 모습이 있고, 코스타리카에서는 죄송합니다. 이 예시는 다른 예시군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또 예를 보면 손을 내미는 베트남이라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의미 있는 고용을 창출하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독립적이고 보람찬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공정거래 선물 가게에 이들이 만든 상품을 판매한다. 그 수익은 이들에게 직업 훈련을 시키고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사업에 쓰인다.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에 들어가 보시면 그 네이버의 그 PC 화면에서 그 메인 창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 보시면 나눔이라고 하는 탭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 그 탭들이 있거든요. 그 정보를 볼 수 있는 그래서 뭐 기술이라든지 뭐 스포츠라든지 뭐 웹툰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뭐 감성 충전 뭐 이런 탭도 있고요. 이런 탭이 있는데 그 중에 나눔 탭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식의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도 벌면서 공익에 도움이 되는, 그러면서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건 것 같습니다. 돈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만 아예 영향을 안 미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행복이 3가지 관점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특히 이 순간의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 돈이라는 형태로 뭔가를 구매하고 돈이라는 형태로 어떤 걸 누리고 어쨌든 돈이 존재해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돈이 행복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다.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물질을 구매하고 누리는 것 외에 누릴 수 있는 무언가가 더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북유럽 국가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풍습이 있는데 얀텔로벤이라고 하는 얀테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 덴마크계의 노르웨이 작가인 악셀 산데모제가 1933년에 쓴 소설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요. 이 법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당신이 나보다 나을 게 없다 라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남들보다 나은 사람들을 비판하는 문화가 형성됐습니다. 영어로는 키 큰 양귀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북유럽 문화권에서는 으리으리한 고급 자동차를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얀테 법칙과 더불어 150%에 달하는 취득세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성공을 요란하게 과시하는 문화가 많이들 형성이 돼 있는데, 특히 미국을 위시해서. 근데 북유럽에서는 반대로 이런 얀테 법칙이라는 이런 문화가 형성이 이미 돼 있어서 굉장히 좀 속된 말로 재수없게 생각한대요. 성공을 그렇게 과시하면.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분위기가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해요. 물론 부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상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몇몇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국가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렇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멋진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예시를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예시는 뭐냐면, 건강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하나는 신체적인 건강이고, 하나는 정서적인 건강일 텐데요. 덴마크는 행복하려면 당연히 아무리 돈이 많이 뭐합니까?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근데 이제 그 굉장히 덴마크에 대해서 신기한 점 중에 하나가 덴마크 사람들이 그 평균 수명이 그렇게 높지 않대요. 물론 낮은 편은 아닙니다. 평균 수명이. 그러나 그렇다고 세계 최정상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인데요. 네, 그런 최정상국들에 비하면 그렇다고 막 세계 최정상급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고기와 설탕을 좋아하고 술을 즐긴대요. 덴마크 사람들이. 그래서 무병장수 뭐 이런 것과는 거리가 좀 먼데, 네, 막 시나몬 롤에다가 막 휘핑크림 잔뜩 얹고 막 초콜릿 막 먹고 막 요런데요. 예. 그래서 케이크 번의 판매량이 많다. 네. 그리고 뭐 막 그런 달고 몸에 안 좋을 것 같은 음식을 흡입하는 이 덴마크 국민들이 비만율이 107위랍니다. 전 세계. 이렇게 많이 먹는데 영국은 43이고 미국은 18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비만율이 107입니다. 이유는 운동을 많이 해서라고 합니다. 네, 운동을 많이 해서래요. 신체 운동을 하기 유리한 구조가 덴마크 곳곳에 마련이 돼 있고, 네, 덴마크의 코펜하겐, 수도인 코펜하겐의 45%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거나 등하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서울에 따릉이가 있고, 저는 성남에 사는데 성남에는 저기 카카오 바이크가 있습니다. 네, 카카오 바이크는 아무 때나 그 지역 안에만 있으면 아무 데서나 타고 아무 데나 대도 되거든요. 네, 지정된 정류장이 없습니다. 네, 내가 타고 싶은 데서 탔다가 타고 싶은 데 내리면 됩니다. 물론 돈이 이제 따릉이보다 훨씬 비싸긴 하지만 자전거를 좀 더 타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라고 우리나라도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건강을 위하여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간단하게 뭐 커피 한 잔 주문해 놓고 사무실 건물을 뭐 계단을 오르내린다든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커피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의 몸을 쓰는 움직임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반면 이제 우리나라는 제 아는 형님의 삶을 보면 이제 차를 타러 지하 주차장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다가 차를 타고 출근해서 사무실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하루 종일 앉아서 앉아서 일하고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다 마시고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네, 요런 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차 타고 집에 가는. 네, 거의 뭐 네, 걷는 이게 움직이는 시간이 없고 네, 집에 가서 이제 소파에 앉아 있고. 신기한 게 분명히 움직인 적은 없는데 피곤해 죽겠죠. 네, 일을 했으니까요. 이제 이런 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네, 물론 쉽지는 않은 겁니다만, 네, 어렸을 적부터 몸을 움직이는 이게 습관이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저도 이제 뱃살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 이전에 제 지금 이 직장 이전에 게임 회사에서 일했을 때 얻은 뱃살입니다. 몸이 안 건강해진다는 것이 정말 실시간으로 느껴지는 삶을 살았는데요. 네. 한 가지 더 볼까요? 콜롬비아에는 시클로비아라고 해서 자전거의 날이 있습니다. 일요일마다 100km가 넘는 도로를 통제하여 걷기 좋고 자전거 타기 좋고 놀기 좋은 곳을 바꿔놓습니다. 네, 이런 혜택을 100만 명이 누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심지어 콜롬비아 보고타가 수도거든요. 수도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서 콜롬비아 보고타에 사는인지 살았던인지 아무튼 교민의 말을 들어봤는데요. 네, 실제로 굉장히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자기도 일요일에 자전거 타고 보고타 곳곳을 많이 돌아다녀 봤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네. 부탄에서는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가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를 한다고 합니다. 부탄이 뭐 불교 국가라서 그런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참 독특하네요. 네, 하루를 이렇게 가만히 좀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네. 기독교 학교에서 하루의 시작과 끝을 큐티로 시작하고 끝맺은다면 아이들이 싫어하려나요? 네,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야후 랩스 연구진에서 현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가장 유쾌하고 즐거운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스턴의 폴리비어 하우스에서 시의회 의사당까지 가려면 차량이 줄줄이 늘어선 도로를 관통해야 되는데 2분만 더 하면 좀 더 조용한 지역을 걸어가며 보스턴의 유명한 랜드마크를 다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 좋네요. 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알고리즘 굉장히 좋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일직선으로 최단 거리로만 가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좀 돌아가더라도 좀 자연과 가까이 있고 혹은 좀 경치가 좋은데 간다든지 걷기 좋다든지 뭐 자전거 타기에 유리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알려줄 수 있는 내비게이션 같은 어플이 있다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국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크게는 3가지였습니다.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인가. 두 번째는 재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한 방향으로 사용할 것인가. 세 번째가 건강을 어떻게 증진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 지난번 조선시대 얘기할 때 자연과 버타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보통 노년이 되어서야 이제 등산을 한다든지 자연을 가까이 두려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 같은데 자연은 의외로 가까이 있습니다. 충분히 주변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서울에 특히 사시는 분들은 한강이라는 굉장히 거대한 강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려면. 행복을 찾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현지화를 우리나라식으로 이걸 만들어갈지는 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참고가 되시라고 각국의 사례들을 좀 들려드려 봤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길어졌네요. 오늘은 그러면 3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